안녕하세요. 2022 회계년도 재무회계 조사 서식 교육을 맡은 문진묵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재무회계에 대한 조사 서식 교육인데요. 총 서식이 1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이 18가지 서식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 맞느냐, 아니면 작성할 필요가 없느냐를 잘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18가지 서식을 모든 부서가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는 뭐 3개, 어느 부서는 4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하는 서식이 뭔지를 잘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서식 목록이 18가지가 있고요. 그 밑에 작성 기본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 범위는 일반회계는 당연히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랑 기금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 담당자께서는 그 회계명을 적으실 때 반드시 무슨 특별회계, 무슨 기금 해가지고 전체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차장 특별회계, 뭐 식품진흥기금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명칭을 적어주셔야지 그냥 기타 특별회계만 적어주시거나 그냥 기금만 적어주시면 어느 특별회계인지 어느 기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반회계는 그냥 일반회계 4글자만 적으시면 되고 기타 특별회계랑 기금 담당자께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실 때 반드시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나중에 파일을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파일명을 적으실 때 그 손가락 표시 있고 예시와 같이 일반회계 무슨 과 담당자 성함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정하셔가지고 재무회계 담당자 선생님한테 송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작성 시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날짜, 이자율, 수식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요. 예, 금액은 숫자 서식으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서식으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부드린 엑셀 파일에다가 그대로 그냥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엑셀의 셀 서식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도 그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 서식 그대로 입력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자율도 퍼센트 서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입력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수식 부분도 있는데 수식 부분은 입력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에서 내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입력하지 않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부서마다 해당하는 서식이 몇 개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담당자 결산 담당자께 엑셀 파일을 송부해 주실 때 전체 서식을 다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서식만 남겨두시고 해당 없는 서식, 작성 안 한 서식은 전부 다 그 시트를 삭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서는 해당하는 시트가 3개다 라고 하면 시트 3개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15개 시트는 다 삭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식 목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서식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1번 금융상품 서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각각의 서식 설명드릴 때마다 그 별명 같은 그런 알기 쉽게 그렇게 별명 같은 명칭을 하나씩 부여해 드릴 건데요. 서식 1번은 정식 명칭은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별명이 정기예금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표 밑에 잠깐 조사 대상을 보시면 조사 대상에서 22년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등이라고 붙인 이유는 정기예금 말고도
여러 가지 최신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MMF라든가 MMDA 같은 경우도 있을 경우에 정규예금이랑 같은 걸로 간주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22년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이므로 그 이전에 해지한 금융상품은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0월 달에 해지했다. 그러면 12월 말 현재는 정기예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건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말 현재의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는 것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만 대상이므로 보통예금은 작성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통예금은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기예금 등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하는 부서를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금운용부서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요즘에는 회계과, 재무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담당자께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맨 왼쪽에 회계명 쓰시는데요. 회계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적어주시다가 중간 부분에 예치 기간이 있고요. 거기에 개시일, 만기일을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기일 적으실 때 만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MMF라든가 MMDA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만기를 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이자 수치 방법, 요것도 임의로 적는 게 아니고요. 4가지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월 이자를 받으면 매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분기마다 받으면 분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반기마다 받게 되면 반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기에 보통 일시로 받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분기, 반기, 만기 이렇게 4가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칸에 최종 이자 수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수치한 날짜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데 12월 말 이전에 받은 날짜로서 가장 최근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22년도 예를 들면 뭐 10월, 11월에 가입을 했는데 이자를 22년도 중에 아직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 이자 수치를 적지 않게 되겠습니다. 23년도에 받을 예정일을 적는 게 아니고요. 22년도에 실제로 이자를 수취한 날짜 중에서 가장 최근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1번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등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 보통예금은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해지한 정기예금은 적지를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해지는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는데 계속 정기예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계약은 끝났어도 계속 정기예금 형태로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작성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서식 1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2번 재고자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주로 쓰레기 봉투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표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종류해서 저장품, 판매용 물품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대한 예가 적혀 있고요. 표 밑에 조사 대상을 보시면 거기에 판매용 부동산, 괄호하고 미분양 용지 등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혹시 자치단체에서 미분양 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는 적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칸 보시면 저장품, 판매용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2가지로 쪼개서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쓰레기 봉투는 저장품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판매용 물품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쓰레기 봉투를 작성을 하시는데 뭐 청소행정과라든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이걸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반 부서들, 무슨 주민센터라든가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저장품 형태로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상당히 소량으로만 갖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굳이 쓰레기 봉투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를 원가로 적게 돼 있는데 뭐 20원짜리 30원짜리를 뭐 10장 갖고 있는데 굳이 그거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반 부서는 작성을 안 하셔도 사실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표 밑에 또 보시면은 이 서식 작성 방법에 수량하고 단가가 있는데요. 수량은 22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수량을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가는 판매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로 기재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판매하는 단가, 뭐 예를 들면 20리터짜리 한 장당 500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그거 만든 제작 단가, 취득 단가 한 장당 뭐 20원, 30원 좀 금액이 낮겠죠. 이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서식은 재고자산 서식인데요. 혹시 미분양 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주시면 되고요. 미분양 용지 말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저장품이랑 판매용을 나눠서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장품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 요 금액이 소량일 경우, 금액도 소량일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서식 3번입니다. 제목이 성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료나 임차료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서식 3번은 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표 밑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있는 보험료 및 임차료 중 2022년도에 납부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이 22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보험료라든가 임차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 대상이 일단은 되는 거고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였으나 22년도 말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계약 기간이 2023년도로 넘어가는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뭐 예를 들면 7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22년도 7월부터 23년도 뭐 6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1년이 되겠죠. 예, 그런 경우를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2년도에 지출을 했으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23년도일 거고요.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다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반대로 22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뭐 아주 짧은 보험들 그런 거 계약 기간이 되게 몇 달짜리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22년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회계명이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회계명을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부서명, 지출일자, 적요, 쭈루룩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2호조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다 2호조에 있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두 칸이 있는데 계약 시작이라고 계약 종료일이 있어요. 요거는 2호조에 없는 내용이죠. 예, 요거는 보험 증권을 열람하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기재를 하셨는데 계약 종료일이 22년도예요.
그러면 그 건은 아예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작성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23년도로 넘어가는 것들만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22년도인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 기재를 하신 거예요.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계약 종료일은 반드시 23년도 이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서식 3번 성급비용인데요. 성급비용은 보험료를 지출한 적이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을 지출한 적이 있다라는 부서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생기게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 4번 장기투자증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서식이에요. 자치단체도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민간 회사에 대한 주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구분에 출자금이랑 투자 주식을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자, 공사공단에 대한 공사나 또는 공단에 대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금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 출자 기업이다, 민간 투자회사다 라고 하면은 투자 주식이라고 적어주시면 구분을 달리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총 주식수, 보유 주식수가 나와 있는데요. 예.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총 주식수나 보유 주식수를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민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20%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30%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인 경우에는 총 주식수랑 보유 주식수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를 기재를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식 5번 회원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보유한 콘도 회원권에 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부서는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가 되겠고요. 예. 내용을 1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구분에 등기제랑 회원제랑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중에서도 등기를 하는 회원권이 있고 등기하지 않은 회원권이 있는데요. 등기한 회원권이라고 하면은 구분에다가 등기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등기하지 않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구분에다가 그냥 회원제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5번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부서에서 작성하는 서식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 6번 보증금 및 용익물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계명이 있는데요. 예, 표에서 회계명 풀네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칸에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 예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연화 가입건이랑 임차보증금이랑 용익물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전신연화 가입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전신연화 가입건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작성 안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이랑 용익물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사실은 관련성이 좀 깊은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건데요.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그 보증금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구분에다가 임차보증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분에다가 용익물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6번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부서, 12월 말 현재 임대차 계약건이 있는 부서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이 있다라고 하시면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이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용익물권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7번 선수금 서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조사 대상 해가지고 자산을 매각하여 등기를 이전하기 전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으로서 토지 매각 선수금 등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넘겨졌어요. 네, 소유권은 아직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미리 받은 거를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조사를 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에 없는 경우도 있고 단기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이런 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토지 매각 선수금, 등기는 아직 자치단체에, 소유권은 아직 자치단체에 있는데 돈만 먼저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서식이고요.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표의 중간 부분에 선수액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선수액 적으실 때는 22년도에 받은 돈만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22년도 12월 말까지 받은 총 누적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7번 선수금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시고요. 해당 사항이라 함은 소유권은 아직 자치단체에 있는데 대금만 먼저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 주시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 8번 선수 수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서식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서식을 작성하는 요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임대 기간이 있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세외 수입을 받았어요. 세외 수입을 받았는데 그 세외 수입이 임대 기간이 있는 세외 수입이에요. 대표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료 이런 거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 세외 수입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2년도에 그런 거를 수납을 했어요. 수납했는데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22년도 말 현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을 적게 되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만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요 충족되지 않은 게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입 수입이 우리 부서에서 있었고 22년도에 수납을 했고 그런데 그 기간을 잘 따져봤더니 기간이 22년도 말 현재 끝나지 않았더라 라고 하면은 작성을 하시게 되는 서식입니다. 즉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기간이 23년도 이후에 종료되는 그런 세입 수입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쭉 적어주시는데 저 오른쪽 부분에 임대 기간이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열심히 적으셨는데 언제까지를 봤더니 22년도 몇 월 며칠까지 라고 적으신 건이 있어요. 그 건은 작성 대상이 아닌 겁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까지가 중요해요. 까지가 23년도 이후인 것들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터는 23년도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터는 22년도도 될 수 있고 23년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지가 중요합니다. 까지가 23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 건을 조사를 하게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요 맨 밑에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전체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전체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3년인데 돈을 한 번만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한 건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기간을 적으실 때 3년을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계약 기간이 3년인데 돈은 매년 받아요. 그럼 그거는 계약 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짜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계약 기간이 3년인데 돈은 매년 받는 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1년짜리가 3개 있는 걸로 보고 22년도에 받은 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9번 차입금 서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자치단체가 차입금을 다 상환해가지고 채무 제로라고 표현을 하죠. 차입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차입금 없는 자치단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차입금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라고 하면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관역단체라든가 중앙구청에서 돈을 빌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내용을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미상환 잔액 2020년도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22년도 말 현재 아직 못 갚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연도별 상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3년, 24년 해가지고 쭉 5년 동안 갚아야 될 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저 미상환 잔액이랑 그리고 연도별 상환 계획의 합계 금액이랑이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 보시면 최종 이자 지급일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실제 이자 지급한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22년도 뭐 예를 들면 12월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급일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23년도 몇 월 며칠 뭐 예정일을 적는 게 아니라는 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 9번은 차입금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10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서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서식이 18가지인데요. 이 서식이 가장 어려운 서식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내용을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조사 대상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무기계약 근로자, 일용인부,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이 22년도 12월 31일 현재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작성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일반 공무원분이 아니고요. 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환경미화원, 뭐 운동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되는 분들이 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퇴직금은 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작성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22년도 중에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은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괄호하고 2020년도 중에 임용된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방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작성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 1년이니까 작성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들도 작성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임용되신 분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되는 거고요.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도 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금 전환금이랑 퇴직금 예치금도 잠깐 설명드리면 퇴직금 전환금은 지금은 납부하지 않는데 우리 과거에 옛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그 전환금을 이렇게 납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오래된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계시면 금액을 적게 되는 거고요. 퇴직금 예치금은
우리가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요즘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은 묶어서 나중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자, 이제 표를 보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맨 왼쪽 보시면 회계 구분이라고 있어가지고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당연히 풀네임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 보시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에다가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미화원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은 우리 단체협약에 따라서 그 퇴직금 계산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환경미화원이라고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소속, 성명 쭈루룩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표의 중간 부분에 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10월, 11월, 12월 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를 적으실 때는 단순히 그냥 11월 급여, 10월 급여 얼마, 11월 급여 얼마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급여 대장을 보시고 급여 항목을 보신 다음에 다 반란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급여 각각의 급여 항목들이 있겠죠. 기본급도 있고, 무슨 성과급도 있고, 쭈루룩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반복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항목들, 그 반복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10월달 급여에서 반복적인 급여만 추려가지고 더하셔가지고 10월에다가 적어주시고요. 11월 달에도 11월 달에 발생하는 급여 항목 중에서 반복적인 항목만 쭈루룩 더해 주셔가지고 급여에다가 적어주시는 거고요. 12월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항목만 적어주시게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항목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칸에 상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대입니다. 비반복적인 항목을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상여 등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비반복적인 아까 10월, 11월, 12월에서 반복이 있고 비반복이 있고 항목을 나눴는데 비반복적인 항목을 10월, 11월, 12월에서 다 추려냈어요. 추려냈는데 그 3개월치만 적는 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의 비반복적인 항목도 다 추려내가지고 이 상여 등에다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비반복적인 항목, 급여 항목들을 다 금액을 더해가지고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칸에 중간정산 여부는 OX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5라고 친 거는 중간정산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최종 중간정산 일자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에 군 복무일수가 나와요. 예.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 복무일수 다 적는 게 아니고요. 예. 퇴직금 계산할 때 군대 경력을 포함시켜주는 분들에 한해서만 군복무일서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적는 게 아니라 퇴직금 계산할 때 군복무일수를 포함시켜주는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만 군복무일수를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군복무일수도 막 무작정적으로 막 허용하지는 않고요.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한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3년이다라고 하면은 그 3년만 적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칸에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퇴직금 전환금 또는 예치금이 있을 때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요거는 22년도 말까지의 누적액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과거부터 입사해부터 22년도 말까지 그동안 누적된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을 다 누적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서식 상당히 중요한 서식이고 작성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시는 서식일 텐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트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분들은 2018년도 9월 20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분들은 혹시 여기다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18년도 9월 20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22년도 12월 31일에 퇴사하신 분들은 작성을 어떻게 하시냐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22년도 12월 31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 퇴직금을 수령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작성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요 서식에 작성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퇴사자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이미 다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작성 대상이 아니고요. 퇴직금을 예를 들면 23년도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22년도 말 현재는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말 퇴사자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작성하지 않고요.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서식은 일단은 작성 자체가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운 서식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인원에 대한 그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기계약직 기간제분들에 대해서 전체 인원을 다 일단은 기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면제되는 사람은 아직 1년이 근무가 아직 1년이 안 된 분들, 이분들만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이미 퇴직하셔가지고 퇴직금 이미 지급하신 분들, 이분들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명단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무기계약 기간제분들 전체 인원이 있다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빠지게 되는 사람은 1년 미만 재직 중인 자가 빠지게 되고 또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빠지게 되고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게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11번 소송사건 서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10번 서식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제일 중요한 서식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 밑에 잠깐 보시면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부서는 우리 법무 담당 부서에서 일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음 줄 보시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만 작성하므로 최종 승소하였거나 이미 패소해서 소송가액을 원고에 지급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승소했으면 이미 우리가 이긴 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계류 중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작성하시지 않는 거고요. 또 이미 패소해서 돈을 다 지급했어요. 그거 다 끝난 거죠. 예, 그런 거는 작성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 연도를 적으시는데요. 22년도도 있고 20년도도 있어요. 자, 22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니까 적는 거고요. 그리고 20년도에 발생한 소송인데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작일이 과거다 하더라도 22년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적으시고요. 원고, 피고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고가 중요합니다. 자, 피고가 자치단체이거나 자치단체장인 경우에 적는 겁니다. 자, 원고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인 거는 적는 게 아니고요. 피고가 자치단체인 거를 적게 되는 겁니다. 쭉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1심 패소 판결 금액, 2심 패소 판결 금액, 3심 패소 판결 금액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요 금액 적으실 때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는 패소한 경우에 패소 판결 금액을 적는데 무조건 금액을 적어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실제로 패소가
소송이 완료가 돼가지고 실제로 다 패소가 확정됐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돈이 나갈 그런 소송에 대해서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소송에 졌을 때 우리가 별도로 돈 나가는 게 없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게 없어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기다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손실을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을 그런 소송에 대해서만 여기다가 패소 판결 금액을 적게 되겠습니다. 무슨 허가를 취소해달라, 뭐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는 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적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나중에 현재 소송에서 진행 중이고 아직은 돈 나간 적이 없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진다고 가정하면은 돈이 나가는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11번은 법무 담당 부서에서 일괄로 작성해 주시는 서식이 되겠고요. 법무 담당 부서 담당자께서는 이 소송 사건은 사실은 가장 민감한 서식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한 건 한 건 다 살펴보시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12번 기타 부채 각종 미지급금 서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서식은 각종 미지급금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복식부기가 그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 12월 말 현재까지 뭔가를 쓴 전기가 있다든가 어떤 비용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서식을 적게 되는 서식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 거를 다 면제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혹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그 육아보조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육아보조금 정도 기재하는 서식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동안 우리는 이런 거를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출 안 해주셔도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육아보조금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낸 적이 없다. 우리 자치단체는 육아보조금이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다 안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새로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아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낸 부서에서는 다시 내주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육아보조금도 안 잡아도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13번 리스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리스 자산이라고 하면은 리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 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리스 종류가 금융 리스랑 운용 리스랑 두 종류가 있는데 금융 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금액이 좀 큰 그런 리스건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 리스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월 시스템 요거에 관련해서 금융리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통적인 금융리스건은 없고요.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리스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기에 제출 안 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발생한 리스가 없다라고 하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리스만 해당되기 때문에 운용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수기라든가 비대라든가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막 굵직굵직한 금액이 큰 애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거의 새로 발생되는 경우가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혹시나 단기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리스건이 발생한 게 있다라고 하면 신규 건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표 밑에 보시면 서식 작성 방법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네,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 상환 스케줄표가 있거든요.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그 스케줄표를 보시고 이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줄 보시면 기존 리스 계약이 있었는데 이자율이라든가 각종 계약의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작년에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혹시나 신규 리스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규 리스 계약에 대해서는 그 리스 계약서의 맨 뒤에 상환 스케줄표를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 14번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그 재무결산 그 표준 그 기준에 주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근데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이런 내용이 올해 신규로 발생한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거의 사실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한번 설명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밑에 보시면 약정행위 등으로 인해 향후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물어낼 상황 같은 게 혹시 있는 그런 계약이 있다,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긴 한데요. 혹시 어느 부서, 특정 부서에서 혹시 발생한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15번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찬합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 이 제목에서 서식 작성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기부찬합자산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자치단체가 기부찬합 받은 자산이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기부찬합 받고 끝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찬합 받은 자산을 다시 무상으로 민간한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준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부찬합 받은 자산이고 또 그대로 끝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받고 나서 그거를 민간한테 무상 사용을 허락해준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 주시는 거고요. 자,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 작성 대상이 그 존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 허락을 해준 기간을 요 표의 마지막 부분 존속 기간에다가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 존속 기간이 22년도 말 현재 끝나지 않았다. 존속 기간이 23년도 이후다라고 하면은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년 전에 기부 찬합 받고 무상 사용 허락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무상 사용 기간이 막 10년이에요. 그럼 아직은 무상 사용 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22년도에 발생한 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는데 아직 무상 사용 허가의 존속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해 주시게 되는 거고요. 자치단체마다 몇 번씩은 존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식 16번 BTO 계약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TO는 민간투자사업 BTO, BTL 두 가지가 있죠. 예, 그 중에 BTO 계약이 있는 부서는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TO 계약은 여러 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로 작년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똑같으면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계약 조건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면 바뀐 내용으로 수정을 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적어 주시는데요.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 중간 부분에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22년도 12월 말 현재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23년도 이후로 넘어가는 BTO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17번 미완공 BTL 계약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16번 서식은 BT5였고요. 요거는 BTL 계약입니다. 예, BTL 계약인데 여기 제목 보시면은 미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시설물을 아직 다 완공을 안 한 그런 BTL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 주시는 건데요. 요즘에는 BTL이 거의 없고 특히나 미완공된 건 다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단체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BTL 계약건이 있다라고 하고 인지한 건이 있으면 그 완공 여부 따지셔가지고 혹시 미완공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 주시는 건데 그 조건에 모두 만족시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 18번 관리 책임 자산입니다. 마지막 서식인데요. 예, 요거는 표를 잠깐 보시면 구분해서 유산 자산, 자연 자원 이런 것들 여기 내역을 잠깐 보시면 뭐 전시물,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건데요. 요거는 작성하시는 부서가 전체 부서가 아니라 뭐 문화관광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문화재 기념물 이런 거를 소관하는 그 부서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서식에는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우리 재무제표에 참고사항으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의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22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반드시 좀 기재해 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내용이면은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22년도에 추가된 내용이 있거나 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재무제표에 실어 줘야 되니까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2년도 재무회계 조사 서식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해당되는 서식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당되는 서식은 한번 강의도 들으시고 또 주의사항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결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식은 단순히 참고 서식은 거의 없어요. 여기 있는 서식 중에서는 대부분 다 실제 제출해 주신 그 금액대로 합계를 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 백데이터로 쓰이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고 해당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2년도 재무회계 결산 조사 서식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